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산업 구조의 발전에 따라 정말 더 중요해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산업 구조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까 AI 시대의 도래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의 도래라든지 그러니까 전기차가 의미 있게 크려면요. 사실 자율주행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고요. AI 시대가 챗GPT로 시작됐는데 AI 챗GPT는 우리가 아는 채팅하려고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우리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데 스며들 수밖에 없거든요. 엄청나게.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반도체의 수요라는 것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수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2023년 현재 중반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경우에 이 AI 관련되는 반도체라고 하면은 정확히 집계된 거 없습니다만 한 5% 미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아직은 없는 건데 이 속도를 본다면은 향후 20년, 10년 내에 본다면 그것이 30%그 이상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도 바꿔놓고 앞에 말씀드린 AI를 활용하는 각종 비즈니스, 자동화 비즈니스, 그렇죠? 아니면 산업체에서 비즈니스, 그 다음에 서버,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거에 곳곳을 발전시키는데 물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하고 빨리 처리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반도체 소자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기회이자 과제가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뉴스나 일상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삼성, 인텔, TSMC라는 반도체 회사들을 이제 이름들을 이제 자주 듣게 되는데 이들이 생산하는 반도체가 어떻게 다를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삼성에서는 신문 몇 년치를 반도체 칩 하나에 모두 보관할 수 있는 몇 기가 램을 만들었다고 하고 인텔은 초당 연산 속도가 얼마인데 이는 1초 만에 무엇을 계산하는 속도로 가면서 네. 듀얼 코어 칩을 만들었다고 네네. 말합니다. 그 차이가 궁금해요. 참 아주 쉽게 얘기하기는 끝없이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그 CPU, 인텔이라는 CPU는 우리의 두뇌예요. 두뇌는 뭘까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입력이 되면은 그거를 일단 잡죠. 잡다는 게 일단 받아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논리로 전달이 돼야 되지? 이런 해석과 로직하고 계산하는 게 필요해서 해석과 로직과 계산이라는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CPU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삼성 하이닉스가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런 과정을 하면 CPU가 컴퓨터건 아니면 휴대폰에서 그러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연산해서 그럼 그걸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걸 저장하는 것이 메모리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여태까지 주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는 그렇게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메모리 용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메모리 할 때는요, 우리가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지금 아시는 건 기가바이트고 그 다음엔 테라바이트 이런 식으로 1000 단위로 커집니다. 1000 단위로 커지기 때문에 계속 메모리가 커지죠. 왜? 반도체는 어떡하죠? 메모리가 많이 하려면 손톱만한 칩 안에 트랜지스터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더 많이 들어가려면 칩이 커지지 않고 들어가려면 칩을 만들 때 그 선폭이라 그러는데 그걸 미세 공정이라 그러는데 미세하게 만들려면 엄청나게 이 정밀한 공정이 필요하고 정밀한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설계할 때도 어렵지만 그거를 구현하는 반도체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유럽의 ASML이라는 엄청난 회사가 만드는 한 대에 3천억 되는 장비 회사가 우리 사진 찍는 작업이 필요한데 사진 찍는 장비가 노광 장비인데 그런 장비들을 빨리 제대로 구입해서 그 선폭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다 필요한 것이 반도체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어쨌든 메모리는 메모라이즈 하는 거고 CPU는 설계를 프로세스를 하는 건데 앞으로 방향은 말이죠. 이 메모리 안에 CPU 안에다가 메모리를 더 많이 집어넣고 복합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것이 처음에는 CPU가 모든 걸 다 해결했는데 CPU는 빠르게 움직이는 건 좋은데 그걸 클락 스피드라고 합니다. 헤르츠라고 하면 1초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CPU 요즘에 4GHz라고 하면은 1초에 기가라는 것은 10억 번이거든요. 40억 번 이상의 1초에 세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CPU는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메모리는 많이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의미가 다른 거죠. 근데 빨리 처리하든 많이 기억하든 조금만 소재에 구현하기 때문에 이게 열이 발생합니다. 반도체는 또 열을 분산해주고 그 다음에 파워를 줄여주는 그런 게 둘 다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메모리하고 로직이 따로 가다가 결국 메모리하고 로직이 합쳐지는 경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칩이 작아지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칩을 위로 쌓거나 아니면 더 밑으로 뚫거나 이런 패키징을 하는 기술도 발전하게 돼 있고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돈 투자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3렙을 질 때 4조, 6조였다면 이제는 단위가 10조, 15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할 수 있는 업체만 돈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작아진다. 그 다음에 더 빨라진다, 속도가. 그 다음에 그런 걸 구현하려면 칩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열이 많이 난다. 그런 걸 줄여주기 위해서 그 반도체는 더 소자는 얇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장비 단에서 사진을 찍는 장비, 노광 장비, 아니면 대표적으로 패키징하는 그 공정에서의 혁신이 또 계속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를 하셨다는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엔비디아는 뭐하냐? CPU가 아니고 CPU가 빠른 처리를 하는데 특정한 용도로 빨리 처리하자. 게임에서 아니면 암호책을 하듯이 특정한 영역에서 이런 겁니다. CPU는 이제 그 유명한 셰프가 있어요. 셰프가 한 4명 정도를 했더니 4명한테 어려운 문제를 막 줬어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단순한 곱하기 문제를 하는데 곱하기 문제가 한 수만 개 있다 합시다. 근데 학생들, 그 초등학생 학생들 한 1000명 갖다 놓고 시키면 초등학생 1000명이 하는 것이 더 빨리 처리하죠. 셰프가, 교수 같은 셰프가 4명이 있다 해서 이 단순한 업무를 시킨다 해서 더 좋지 않거든요. CPU는 복잡한 문제를 순차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데 유용하고 GPU하고 NVIDIA라는 것은 단순한 거를 수많은 단순한 거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가 되는 거예요. CPU는 직렬 처리, 그다음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이도를 하고 GPU는 단순한 일을 병렬을 빨리 처리하게 하다 보니까 암호체 굴기, 아니면 게임기 이런 게 필요할 때 필요한 이제 그 논리적인 회로는 CPU 대신에 GPU라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 들어온 거고 그것 때문에 그 엔비디아가 GPU 시장에서 크면서 인텔하고 견줄 정도로 엄청나게 커진 거고 AI 시대에 와서 챗GPT라는 것도 엄청나게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단순한 처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할 때는 CPU가 아니고 GPU가 더 성능적으로 맞다 싶어서 지금 GPU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이 3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성능이 빠르다. 하지만 더 단순한 걸 할 때는 그런 특수 용도로 만드는 게 GPU가 만든 거고 우리가 AI 칩이라 그래서 또 다른 단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GPU 다음에 NPU가 들어옵니다. NPU는 이제 뉴런 해가지고 사람의 뇌하고 비슷하게 특정 용도로 만든 건데 그건 GPU하고 CPU를 결합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결합이 되는 형태가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이 되는 거고 그런 결합한 형태는 단순하게 D램,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에 굉장히 특화된 회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룡 같은 삼성 하이닉스도 중요합니다만 수많이 퍼질 수 있는 자그마한 설계 전문 IP 전문 회사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미 나와 있고 그런 회사들이 성장하거나 상장하면서 우리 투자가들도 우리들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식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 내역을 살펴볼게요. 성적표가 좋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적은 엄청 적자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만은 뭐 4조 5천억 훨씬 넘는 적자가 받고 규모가 크니까요. 하이닉스도 3조대의 적자를 냈습니다. 2분기에도 적자 규모가 엄청나게 의미 있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요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는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아까 3년마다 수요 공급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요가 지금 2000년, 3년 전에 우리 코로나 때 또는 2020년, 2021년, 재작년에까지 보시면은 그 당시에 오히려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휴대폰을 더 사고 노트북도 더 사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수요가 앞당겨서 재작년 21년, 20년에 강했어요. 그 반작용으로 작년도부터 시작해 작년도 정확히는 한 여름, 가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반도체 수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반도체 수요가 앞당겨진 부분 때문에 부메랑을 맞고 있거든요. 그 버티다 하이닉스는 또는 마이크론은 아까 말씀드린 2등, 3위 메모리 업체들은 감산을 과감히 어쩔 수 없이 미리 2등, 3등이니까 결정했고 삼성전자는 좀 미적지근하게 좀 버텨봤죠. 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는 적자가 적었다고 보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3월 달에 4월 5일 날인가 실적 발표할 때 실제 우리 감산을 해오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감산의 폭이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못지않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요는 회복되고 있지 않은데 공급 사이드에서 좀 균형을 잡혀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삼성전자가 발표를 한 거죠. 따라서 올해 3분기 또는 늦어도 올 연말 이전에는 수요가 더 악화 일로만 안 가면은 어느 순간에 공급이 빠진 효과가 나오면은 수급이 좀 밸런스 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이 사상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부진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반도체 업황이 어려운 건 우리나라만 겪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메모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시장은 디램하고 낸드인데 이거는 휴대폰, 그다음에 PC, 순서도 말씀은 서버, 우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그게 가장 40%로 가장 크고요. 디램 경우에 그다음에 휴대폰이 한 35% 정도 되고 PC가 20% 이하가 되고 나머지 잡다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 센터가 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건 다 좋은데 그 영향이 아직은 크지가 않거든요. 올해보다는 올 연말, 내년도, 내후년에 갈수록 AI 임팩트 영향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서버 같은 것이 더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가 않아요. 많이. 두 번째는 휴대폰인데 휴대폰에 뭐 애플이 실적이 좋았다 이런 얘기 들으셨었는데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합해서 50%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래도 신제품이 나올 때 효과가 있어서 그럭저럭 팔립니다만 나머지 한 50%는 누군가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스마트폰에서 하이엔드보다는 약간 낮은 게 있죠. 중국의 마켓 리오프닝과 함께 좀 팔릴 거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4월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중국 리오프닝 중국 휴대폰의 어떤 판매 그게 잘 돼야지 거기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소식이 안 들려오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메모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이 임팩트가 2분기까지 또는 여름 초반까지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는 것이 수치적인 실적으로서는 그렇게 나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본부장님께서 탈출법도 한번 예상해 주실 수 있나요? 반도체 이 어려운 한국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수요가 안 움직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공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건데 그런데 공급을 줄였는데 수급이 빨리 안 맞기래요. 좋아지지 않네요. 그럼 어떻게 할깝쇼 하면은 어떻게 하긴요. 공급을 더 줄이면 되죠. 그래도 안 되면 그럼 기다리면 됩니다. 농담을 할게요. 반도체에서는 아까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고 그런 걸 갖고 있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죠. 안 그러면 되게 빨리 뺏기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인내심입니다. 참 웃긴 얘기죠. 처음 다는 사람 하는데 그 인내심은 처음에는 잘 준비를 하더라도 때가 안 되면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서도 현금이 말라서 지금 돈을 빌려야 되는 거면 빌려서라도 견뎌내야 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견뎌내는 이 세 단계가 다 갖고 있거든요. 준비됐고 우리는 다 돼 있고 기다림이 되었는데 기다림이 끝에 마지막 견뎌내는 단계로 지금 접어든 것 같아요. 이것이 내년도 초반까지 2024년 상반기까지 견뎌내는데 수급이 개선이 전혀 안 될 거라고 가정하는 거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분기, 3분기에 뭐 성장을 멈춘다, 마이너스라 그러는데 내년도 2분기 정도에 와서 마이너스 3% 정도가 되면은 견디지 못하고 삼성하이닉스도 아마 가동을 확 줄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예전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매크로가 그 정도로 나빠질 거냐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면은 수급의 노력은 어느 정도 발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은 안 보여지는 건데 시장은 그런 걸 바라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견뎌내는 구간에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 본격적인 슈퍼 사이클 도래 시기는 언제를 보고 계세요? 슈퍼 사이클 도래는 매크로가 붕괴되지 않고 첫 번째 전제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AI는 계속 발전이 되고 그렇죠? AI 우리가 챗GPT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쓰는 게 안 쓰는 사람이 옆에 쓰는 사람 때문에
내가 도태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AI가 시장에 퍼지면은 AI 개발을 많이 하면 데이터 센터와 서버가 다 닫게 돼 있거든요. 올해가 투자 안 한 만큼 내년도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 조금 회복되는 것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의한 애플리케이션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을 두더라도 투자하고 하면은 2025년도에는 과거에 얘기했던 슈퍼 사이클이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21년도,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땡겼었던 수요가 교체 주기가 오는 것도 한 4년 뒤에 오기 때문에 이래저래 25년도에는 달라지는 거고요. 주식시장이나 사람들의 기대는 일찍 하면 내년도 이맘때 24년도 1, 2분기 때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그때까지가 지금 쉽지 않은 기간이 아직은 좀 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반도체 시장을 봐오셨는데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반도체가 그동안 부진을 딛고 본격적인 증시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예스의 노냐면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노고요. 예스는 언제냐? 올해 가기 전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올해 가기 전에 아까 회복이 안 된다는 가정은 매크로가 상당히 내려가는 거거든요. 매크로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미국을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두 가지죠. 금리를 아주 급격히 내릴 정도로 매크로가 너무 안 좋거나, 그렇죠? 금리를 못 내릴 정도로 너무나 인플레가 너무 강하거나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벗어나는 시나리오가 매크로에 발생하면은 뭐 절대적인 주가 측면에서는 회복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주도주로서 회복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연말 이전에 그 정도로 매크로가 한 번 더 뒤엎게 되면은 여태까지 강세를 보였던 주식이랄까 흔히 얘기했을 때 주식의 같은 이익에 대해서 배수 PER, 멀티플 배수라는데 배수가 높았던 주식들은 와그리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버티다가. 그러면 그때는 뭐냐? 견뎌낸 주식 중에서 공급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만 좋아지면은 어떤 주식이 있는가라고 반도체 다시 볼 거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이 그 당시부터는 절대 주가는 잘 몰라도 상대적인 주가 측면에서는 안심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도하는 그 도피처로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 디펜시브하다는 주식은 뭐냐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음식료가 디펜시브하다, 방어주의라 생각하지만 요즘은 경쟁력이 있는 빅테크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이미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다면 그런 식은 다시 결합이 돼서 디펜시브가 과거의 전통적인 음식료하고 빅테크 중심으로 가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한국은 이 빅테크가 우리 그 미국처럼 엔비디아나 ASML이나 아니면 그 애플처럼 흔히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니고 사이클에 좌우되는 삼성하이닉스다 보니까 반도체가 힘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경기가 수요가 많이 줄었는데 수요 사이클이 약간 돌아서거나 공급을 많이 줄인 효과가 공급 반도체 줄이면 말이죠. 한 3개월, 6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9월, 10월 달에 안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정도로 매크로가 안 좋다면은 절대 주가는 쉽지 않지만 다른 그 섹터 주식들이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버티는 주식들은 다시 반도체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약간 약하게 말씀드린 거고 수요가 조금만 발휘가 되면은 내년도 숫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올해 이익이 안 나도 올해 만약에 하이닉스가 7조 적자다. 그럼 내년도 적자가 더 확대되는 가능성보다는 플러스 흑자의 폭이 생각보다 좋을 가능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시기는 임박했을 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말, 5월 달에 느끼는 게 아니고 9월 말, 10월 달에 느낄 수 있는 거죠. 과연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얼마에 나눠서 살 것인지 이런 어떤 그 섹터별로의 믹스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단계라고 보여져서 예스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 5개월, 6개월 뒤에는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일반 투자자들이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드릴 만한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반도체가 됐든 한국의 사이클 주식이 됐든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그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애널리스트가 신은 아닙니다. 거꾸로 업계에서 많이 있었다는 경험이 많다는 사람도 신은 아니에요. 다 자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뭐가 됐든 간에 그 의견이 한쪽으로 쏠릴 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억나는데요. 작년 6월달 이맘때입니다. 이맘때 6월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올려갈 때요. 주가가 5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나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적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 진행분이 그거는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의 경험을 모르는 거죠. 저는 2008년 그 이전에 봤으니까 적자날 수 있어요. 지금 적자 나고 있잖아요. 불과 6개월 지나서 4조 적자가 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당시에도 빠질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익이 그렇게 안 빠질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라 얘기했어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익은 굉장히 많이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못 느끼겠지만 엄청나게 빠지는 것을 확인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다른 조치, 뭐죠? 액션은 실적이 안 좋다는 거고 리액션은 감산이거든요. 그것이 번갈아 오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빠지고 나중에 확인됐을 때는 주가는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작년 6월 2022년도 6월 달에 금리가 인상될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금리가 인상될 때 주가가 왕창 빠서 53,000원이었어요.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삼성전자가 2, 4분기에 4조, 5조 적자를 나더라도 주가는 그렇게 빠질 확률은 제로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익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기대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말 돼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24년에 대한 예측을 장밋빛처럼 올해 흑자 10조인데 삼성전자가 내년에 20조다 30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컨센서스가 높아져서 모든 사람이 내년도 숫자를 좋게 얘기하고 실제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올 말 내년도에 주가가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사시면 안 돼요.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거꾸로 가는 거는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할 때 그거랑 반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53,000 바닥입니다. 근데 이익은 안 좋을 테니까 그걸 견디면서 주식을 사셔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때 53,000 샀다고 크게 버는 게 아니죠. 2차에도 샀으면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택이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건데 따라서 인더스트리 전문가건 애널리스트 간에 똑같이 7, 8알이 똑같이 움직일 때는 9알이 똑같이 9알 그렇죠. 10명에서 9명이 똑같이 얘기할 때는 말이죠. 한 명이 틀리게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 말이 바로 다음 주에 영향을 안 미쳐도 한 분기 내에는 그 사람 말이 맞을 가능성이 10% 사람이 얘기한 것이 3개월 뒤에 맞을 확률이 90%입니다. 제가 애널 30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그것만 알면은 2차 전지건 반도체건 꼭지에서 안 잡고 바닥에서는 아니더라도 그 발목에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것만 가지고 해도 한국 주식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죠. 그래서 거꾸로 하지 마시고 10명 중에 한 명이 다른 얘기할 때 그 사람 얘기를 3개월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